조선 제20대 왕 경종. 그의 마지막 밤은 한 점의 개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724년 8월 20일 밤 창덕궁 대전에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보름 넘게 오한과 설사로 고생하던 왕은 그날따라 식욕이 돌았던 걸까요? 수라상 위에 놓인 게장을 보고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온 생감까지 곁들여 드셨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게장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궁중의 속설에 따르면 그 음식은 왕세제궁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왕세제, 바로 경종의 이복동생 연인군이었습니다. 훗날 영조로 즉위하게 될 그 사람입니다. 그날 밤부터 경종의 몸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밤새도록 설사와 복통이 이어졌고 약방에서 급히 처방을 바꿔가며 손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과 닷새 뒤인 8월 25일 새벽 경종은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장에 독이 있었다는 것, 왕세제가 형을 죽였다는 것, 노론 대신들이 뒤에서 손을 썼다는 것.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왕의 입에 들어간 음식 한 점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누가 죽였나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그날 왕의 몸이 정치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경종이라는 한 사람의 생사가 온 나라를 뒤흔드는 논쟁이 되어야 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사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왕조의 위기였고 신하들의 권력 게임이었으며 무엇보다 여인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궁중에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왕의 혀에 닿는 음식은 결국 여인의 손을 거친다고. 수라를 준비하는 것도, 약재를 다루는 것도, 왕의 침전을 지키는 것도 모두 궁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자리는 다른 여인에게 넘어갑니다.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다음 왕이 됩니다. 대비가 교지를 내리면 왕조차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경종의 삶은 처음부터 여인들의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희빈장씨라는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 단이왕후라는 병약한 왕비와 22년을 보냈고 선의왕후라는 어린 계비를 맞았으며 인원왕후라는 강력한 대비의 그늘 아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궁녀들이 그의 마지막 수라상을 차렸습니다. 게장 독살설. 그건 단순한 살인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왕의 몸을 둘러싼 권력의 설계도였고 여인들의 손으로 기록된 정치 서사극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24년 8월 그날 밤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경종이 왕이 되기 훨씬 전 동궁에서 벌어진 일들로 말입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경종의 첫 번째 왕비 단이왕후 심씨. 그녀는 경종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뒤 동궁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1696년 경종이 아직 세자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가을 9살의 어린 세자는 11살의 소녀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청송 심씨 가문의 딸 단이왕후 심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식은 시작부터 불길했습니다. 신부가 된 어린 심씨가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진 겁니다. 혼례 의식 절반이 취소될 정도였습니다. 겨우 의식을 치르긴 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단이왕후의 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세자빈이 된 심씨는 총명하고 효성스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숙종과 중전 인원왕후를 극진히 섬기며 정상적인 세자 부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갔습니다. 서인 명문가의 딸이라는 신부는 흔들리는 세자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1701년 동궁을 뒤흔드는 일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먼저 8월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단이왕후는 상례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풍질이라는 신경질환이 악화되어 횡설수설하는 증세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사된 겁니다. 세자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그때 경종의 나이 겨우 13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궁은 변했습니다. 경종은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혼자 벽을 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근심이 깊어졌고 몸도 약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때 단이왕후가 해야 했던 일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남편 곁을 지키며 트라우마를 보듬어주는 것, 노론의 공격을 막아내며 세자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 인현왕후가 떠난 자리에 새로 들어온 인원왕후까지 극진히 섬기며 동궁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 단이왕후는 그 역할을 22년 동안 해냈습니다. 자신도 아픈 몸으로 더 아픈 남편을 지켜냈습니다. 그건 로맨스가 아니라 동지애에 가까웠습니다. 정치의 칼날 아래에서 함께 살아남으려는 두 사람의 필사적인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단이왕후는 어려서부터 풍지를 앓았고 복통과 어지럼증이 잦았습니다. 동궁은 점점 병실처럼 변해갔습니다. 조정에서는 후사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세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궁을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다른 왕자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가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종에게는 후궁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후궁이 없었던 왕은 손에 꼽힙니다. 왜 후궁을 들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경종 본인이 그럴 수 없었던 건 아닐까요? 어머니의 사약 장면이 남긴 트라우마가 그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건 아닐까요? 야사에서는 경종이 성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전해집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임신 소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1718년 3월 8일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이왕후가 오후 유시쯤 혼절했고 그날 밤 9시 반경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나이 겨우 33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갑자기 졸했다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알아오던 풍질이 악화됐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습니다. 숙종은 며느리의 죽음에 크게 비통해하며 즉시 단이빈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경종은 손수 지문을 지었습니다. 22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경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왕이 될 몸뿐이었습니다. 정치적 방패도 곁을 지켜줄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습니다. 단이왕후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새로운 세자빈 간택이 시작된 겁니다. 그해 가을 14살의 어린 소녀가 동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론 명문가 출신 어유구의 딸 선희왕후 어씨였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단이왕후의 자리가 채 식기도 전에 새 왕비를 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노론 집안의 딸이었을까요? 1718년 가을 14살의 어린 소녀가 동궁에 들어왔습니다. 선희왕후 어씨, 노론의 거물 어유구의 딸이었습니다. 단이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31살의 세자와 14살의 세자빈, 나이 차이만 해도 17살이었습니다. 이 혼인은 처음부터 정치적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노론은 세자에게 후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기 편 외척을 동궁에 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궁 직후 큰일이 터졌습니다. 숙종이 승하한 겁니다.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상을 당한 겁니다. 어린 세자빈은 아직 관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였고 당연히 부부 생활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1720년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2살의 늦은 즉위였습니다. 선희왕후는 16살의 나이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된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궁중에는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후사였습니다.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병약한 몸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정에서는 왕의 동생 연인군을 왕세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왕세제, 조선 왕조에서 처음 생겨난 제도였습니다. 왕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나 조카를 후계자로 정하는 것. 그건 곧 왕비에게 아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1721년 경종 즉위 1년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노론의 거물 사대신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나섰습니다. 바로 인원왕후였습니다. 인원왕후는 숙종의 계비로 경종에게는 의부서원이었습니다. 왕대비의 지위에 있던 그녀는 언문으로 교지를 내렸습니다. 연인군을 양자로 삼아 왕세제로 책봉하라. 왕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왕대비가 직접 명을 내린 겁니다. 소론 신하들이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원왕후의 결정은 확고했고 노론은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선의왕후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작 17살의 어린 왕비가 말입니다. 자신의 친정아버지 어유구가 속한 노론이 자신을 불임 왕비로 낙인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존엄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모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물었습니다. 왕이 아직 젊은데 왜 동생을 세제로 삼는가? 그러자 노론의 이건명이 대답했습니다. 경종이 발기불능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왕의 치부를 외국 사신 앞에서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왕세제 책봉 이후 경종의 왕권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왕보다 왕세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연인군이 곧 다음 왕이 될 테니까요. 경종은 왕위에 앉아 있지만 이미 권력은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의왕후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신을 왕비 자리에 앉힌 노론은 정작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후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데려왔으면서 정작 아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왕비의 유일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의왕후는 조용히 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론 대신 소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야사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선의왕후가 밀풍군이라는 종친을 양자로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후손으로 연인군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후계자를 준비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궁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원왕후는 왕세제 연인군을 밀었고 노론은 그 뒤를 바쳤습니다. 소론은 경종을 지키려 했고 선의왕후는 소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왕은 그 한가운데서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1722년 경종은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노론 대신들을 일거에 축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임사화 역사는 이 사건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유부단하고 병약하다던 왕이 갑자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경종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단은 왕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722년 경종 2년 왕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노론 사대신과 그 세력을 향해 칼날이 내려졌습니다.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 왕세제 책봉을 주도했던 자들이 하나둘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배를 가거나 사사되었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신임사화, 조선 역사에 또 하나의 피해 숙청이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약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평가받던 왕이 갑자기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소론 신하들이 왕을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세제 연인군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왕이 되고도 왕 노릇을 할 수 없었던 인연. 신하들은 자신보다 동생 연인군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왕대비 인원왕후는 자신의 의견도 묻지 않고 교지를 내렸습니다. 왕비 선의왕후마저 소론 쪽으로 기울며 궁중은 분열되었습니다. 경종은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통성 있는 군주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종은 또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추승하기로 한 겁니다. 1701년 사사당한 장희빈. 20년이 넘도록 죄인으로만 기억되던 그녀를 다시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경종은 어머니에게 옥산부 대빈이라는 칭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낙원동에 대빈궁이라는 사당을 지어 신주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노론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죄인 장희빈을 대빈으로 추존하는 것은 숙종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관련자를 처벌하라.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723년 5월 26일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경종은 직접 대빈궁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 어머니의 신주를 봉안하는 의례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장희빈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정당한 왕이다. 신임사화와 생모추승. 경종은 이 두 가지 카드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노론을 제거하고 소론을 끌어안고 어머니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경종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뽑은 대가는 컸습니다. 궁중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왕세제 연인군은 형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선의왕후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인원왕후는 자신이 밀어붙인 왕세제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궁녀들은 어떠했을까요? 수락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약방에서 약재를 다루고 왕의 침전을 지키던 이름 없는 여인들은 이 모든 암투를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경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오한과 설사, 소화불량. 내의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떤 약은 맞고 어떤 약은 안 맞는지 어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1724년 8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경종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오한이 계속되고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약방에서는 시진탕을 처방했고 곽향정 기산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왕이 칼을 뽑은 뒤 궁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왕의 회복을 빌었고 누군가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월 20일 밤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게장과 생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1724년 8월 20일 밤 창덕궁 대전에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보름 넘게 오한과 설사로 고생하던 경종이었지만 그날따라 입맛이 돌았던 걸까요? 수라상 위에 놓인 게장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온 생감까지 곁들여 드셨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종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밤새도록 설사가 멈추지 않았고 복통이 심해졌습니다. 약방에서는 급히 곽향정 기산을 처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8월 21일, 22일 이틀이 지나도 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이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두시탕을 써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계지마황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삼차를 올렸지만 증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왕이 위독한데도 시약청이 설치되지 않았던 겁니다. 시약청은 왕이 병들었을 때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임시기관입니다. 약재를 다루는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여러 사람이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경종 때는 그것이 생략되었습니다. 8월 24일 나흘째 되는 날 왕세제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연인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인삼과 부자를 함께 쓰는 삼부탕을 처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의 이공유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탈수 증세가 심하신데 뜨거운 성질의 부자를 쓰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연인군의 의견이 관철되었습니다. 삼부탕이 올라갔습니다. 잠시 증세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경종이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회광반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새벽녘 경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8월 25일 불과 5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37세의 젊은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소문은 즉시 퍼져나갔습니다. 왕세 제궁에서 보낸 게장이었다. 게장과 생감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삼부탕이 왕을 죽였다. 연인군이 형을 독살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독살이었을까요? 게장과 생감. 한의학에서는 둘 다 찬 성질의 음식으로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죽을까요? 현대의학적으로는 감의 탄닌 성분과 깨의 단백질이 만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삼부탕.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처방으로 결코 이상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탈수가 심한 환자에게 적합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자연사로 봅니다. 장티푸스나 만성 소화불량이 악화되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독살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왕숙 때 형을 죽인 동생이라는 낙인이 연인군을 따라다녔습니다. 4년 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은 바로 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왕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 의혹은 결국 여인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희빈장 씨, 죽어서도 아들을 흔들었던 어머니. 경종은 평생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고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장희빈은 경종에게 정통성의 유령이었습니다. 단위왕 후 22년을 함께하며 경종을 지켜준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후계 전쟁이 본격화되었고 경종은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단위왕 후는 그 빈자리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선의왕 후 17살의 어린 나이에 왕비의 존엄을 짓밟히고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여인. 그녀가 품었던 원한은 훗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승전에서의 고립, 효장세자를 향한 저주 의혹, 이인좌에 난 배후설. 선의왕 후는 굴욕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인원왕 후, 왕대비의 지위로 왕세제 책봉을 밀어붙이고 왕권을 압박했던 진짜 권력자. 그녀의 한마디 교지가 경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인원왕 후는 궁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궁녀들, 수라를 올리고 약을 다루던 그 손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결국 왕의 입에 닿는 모든 것은 그 여인들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게장 한 점이 왕권을 흔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사사되던 날부터, 단위왕 후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되던 날부터 경종의 몸은 이미 정치였고 여인들은 그 정치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게장을 올린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을 움직인 궁의 구조, 왕의 생사를 권력으로 만든 시스템, 여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역사. 그것이 진짜 독이었습니다. 1724년 8월 25일 경종이 눈을 감은 뒤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왕숙 때 형을 죽인 동생이라는 소문은 영조를 평생 따라다녔고 그 무게는 결국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효장세자의 죽음, 사도세자의 비극, 저승전의 설인 저주. 경종시대 여인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날 밤 수라상에 올라온 게장은 정말 누가 보낸 것이었을까요? 왕은 정말 어떻게 죽은 것일까요? 여인들은 과연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안고 왕위에 오른 영조. 그의 곁을 지킨 여인들은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비극 속으로 빠져들었을까요? 영조의 여인들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곧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